통일이 된다면 통일된 표준말을 제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표준말을 정해야 할까? 다음 시간 철이를 포함해 20 남짓의 학생들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이 없다. 현실적인 경우의 수는 셋이다. 남쪽의 말로 통일하는 것, 북쪽의 말로 통일하는 것, 두 말을 섞어 통일하는 것. 남쪽이요, 표준말이요, 남한말이요, 우리말이요. 그제야 대답이 쏟아진다. 뭐라고 표현하든 남쪽의 말로 통일해야 한다는 대답이 절대적이다. 심지어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북쪽의 말은 우리말이 아닌 것으로 보는 학생도 있는가 보다. 그게 통일이야? 북쪽의 말은 다 버려?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도 남과 북의 말이 어떤 방식으로든 섞여야 하지 않을까? 섞이는 것이 순리이고 섞이는 것이 우리말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 질문. 얼룩말로 섞여야 할까? 아니면 줄말로 섞여야 할까?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36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얌얌쌤입니다. 그동안 다들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투리라고 부르는 방언을 따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따라하는 거를요? 그럼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도 거의 다 흉내내면서 머릿속으로 다 구어로 바꿔서. 네, 그쵸? 네. 저는 사투리를 원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니, 저 억양에서 되게 묻어나지 않나요? 아, 고향이 어디신 거예요? 맞춰보세요.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경상도, 경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근데 정말 몰랐어요. 창원이 이 정도로 눈치채기 어렵게 쉽지 않게 이러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녹음된 걸 다시 들어보면 억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네. 본인 귀에 그런 것 같아요. 소금님도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의 증언으로는 아기 때부터 서울말을 썼대요. 왜냐하면 이게 말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배우니까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서울말을 습득을 해가지고 서울말이 아니고 표준어죠. 네, 표준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아기 때는 표준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화되면서 학교 가면서 사투리를 썼다가 대학교 와서는 다시 이제 교정을 해보려고. 네, 저희가 사투리에 얽힌 추억으로 이야기를 꺼낸 게 오늘 다룰 책이 한성우 작가님의 방언정담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방언정담. 방언이 주는 가장 큰 정서적인 특징이 정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감 가는 말들. 그래서 방언정담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게 너무 잘 지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언정담이라는 책을 통해 다정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볼게요. 항아님께서 책 속에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방언을 연구하는 국어학자 한성우 선생님께서 쓰신 에세이입니다. 방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옛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책은 한성우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교수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던 시기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간 방언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강릉 쪽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말을 지둘린다고 한답니다. 끼니마다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인데 멀리 떠나 있는 식구는 그러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간 큰 자식을 지둘리면서 엿, 곶감, 오징어 같은 귀한 것,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지둘리면서 보관해둔 귀한 간식을 지두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 담았습니다. 2부는 방언을 통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한 글들입니다. 3부는 사회적 방언, 그러니까 세대나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들에 대한 글을 모았습니다. 네. 책에 대한 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읽었는지 전체적인 소감을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먼저 저는 역시 말맛은 구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든 책이었어요. 왜냐면 문자는 여러 말의 변이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자로 기록할 때는 보통 대개가 표준어를 골라서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게 대개 문자의 사용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어인 말, 그것도 각 지역의 사투리 방언들이 책에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다시 그걸 구어로 바꿔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좋겠다. 각 지역의 그 방언들을 오리지널로 들려주면서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뭐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쵸? 네. 들으실까요? 작가님이? 그럼요. 제가 듣겠습니다. 아니, 작가님이 작가님께서 이메일을 드려야겠네요. 작가님께서 듣고 출간해 주셨으면. 저는 사람의 삶이든 언어든 문화든 역시 아롱이다롱이가 최고다. 네, 여러 모습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인트로 생각나네요. 인트로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통일뿐 아니라 각 지역의 말들이 어떻게 섞여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롱이다롱이가 최고다. 네. 소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 진짜 재미있겠다. 중간에 모음의 의문 체계가 변하는 거 있잖아요. 수업을 생각하셨군요. 제가 약간 문법 덕후여가지고 저만 재밌는 걸 수도 있는데 의문 체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애들이 이해를 못할 때 이 글을 한 편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의 의문 체계가 빈 곳이 있으면 그곳을 채우려고 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합혀지려고 하는 그런 의문의 현상을 설명하신 굉장히 이제 문법적인 언어학적인 부분이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책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책의 흐름을 쭉 짚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부는 방언으로 읽는 삶이라고 해서 방언을 조사하시면서 그 방언에 들어있는 그 언어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풀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저는 이제 지방인으로서 진짜 서울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진짜 서울깍쟁이 편에 나오는 그 임귀동 할머니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고 할머니가 편지 쓰신 게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는데 필체가 너무 좋으시죠? 너무 단정하고 정갈하고 이걸 지금 폰트로 써도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 저도. 예뻐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소금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서울깍쟁이, 진짜 서울깍쟁이라는 그 에피소드인데 여기에 연세가 정말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 서울 사투리죠. 그 서울말은 표준어가 서울말과 동일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따라 읽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 옛날에 그 김수현 작가 드라마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진짜 서울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끝에가 에요, 뭐뭐예요. 굉장히 되게 다소곳하면서도 얌전한 느낌? 네, 정말 곱고 얌전한 느낌. 그래서 되게 어렵다. 서울 사투리.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할머니의 고운 모습이 너무 이렇게 막 덩치가 크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너무 떠오르는데 이 말투를 남자분이 쓰면 어떤 걸까가 약간 궁금해요.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뵌 그 서울 사투리 조사하러 다니실 때 만나뵌
남자 할아버지분 사대문 안만 서울이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도 저 되게 빵 터졌거든요. 저 궁금했어요. 항아님은 서울 사람이세요?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는 네, 그 아니다. 기준으로도 아닐 뿐더러 언어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지금 냠냠쌤도 그러지만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맞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서울 방언을 쓰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 지역의 방언이 묻어 있고 그 어휘 같은 거에도 많이 남아 있고 네. 그 그런가 봐요. 억양도 알 듯 모를 듯 뭔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방언 조사하시는 분들은 몇 대째 요 지역에서 네. 사신 분 뭐 네. 이렇게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냠냠쌤님이랑 항아님이 저보고 사투리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제가 블루베리 스무디를 하면 이렇게 억양에서 티가 나는 블루베리 스무디 하면 네. 나요? 제가 이제 경상도니까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거든요. 아.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한지 전 몰랐거든요. 근데 박사장님이 경상도 어디더라? 하여튼 경상도 분이신데 더 티나요. 박사장님 말투나 억양은 훨씬 티나서 저는 소금님은 몰랐어요. 네. 제 목소리가 예뻐서 아니에요. 아니야. 네. 왜 순간 아니라 그랬지? 네,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하시는 네, 걸로. 죄송해요. 제가 약간 그 서울 깍쟁이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 깍쟁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 할머니께서 음식을 다 이렇게 모으시는 것들을 정말 아끼고 막 이렇게 알뜰하게 막 남겨놨다 드시고 막 이러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버려진 동물들, 거리의 동물들을 먹이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런 서울 깍쟁이에 대한 편견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정말 단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중에 이 한성우 선생님하고 맺은 인연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렇게 뭐 개발 때문에 다 떠난 그 동네에서 동물들이 이제 버려지니까. 버려지고 굶고 있는 걸 걱정해서 양식을 얻어다가 그 동물들을 맞아요.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그다음에 뭐 전쟁통에 진짜 총탄을 맞고 죽어 있는 그 병사의 시신을 신체라고 하시죠. 끌고 네, 오셔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끌어다가 부모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거두셨던 그런 삶이랑 이렇게 단정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습이랑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저도 되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할머니 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면서 맞아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단아한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 본인의 그런 삶의 원칙, 신념 이런 거를 되게 맑게 지켜가고 있는 거잖아요. 삶에서. 근데 마지막에 심지어 그 편지까지 쓰신 거죠. 이 작가님에게, 한성우 선생님에게. 근데 편지 내용도 맞아, 너무너무 내용도.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글씨도 너무 예쁘신데 93세에 이걸 쓰신 거예요. 혹시 책을 보시는 분은 34쪽에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진짜 좋은 거. 또 저 떼밤 마을의 비밀 재밌었어요. 저는 일부에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저는 일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옛날에도. 네. 그거를 떼시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떼. 네. 욕 같은데요. 네. 뜻도 아니고. 네. 또 에에 티읕 받침이 있는 뙤. 네. 떼밤 마을이라고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이제 그 커다란 이렇게 돌에 마을 이름이 떼밤 마을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플래카드가 이렇게 막 휘날리는데 뙤반 마을 청년회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써 있는. 지금 우리가 떼시라고 발음을 했을 때 청취자분들이 어떤 글자를 상상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떼할 때는 왜 발음이니까 사실 소리만 들으면 웨이터의 왜 발음이 나오죠.
우리가 왜 발음을 하면, 그러니까 뙤 했을 때는 아마 그 소리로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받침은 정말 다양하게 상상하셨겠어요. 그죠? 쌍시우, 시우, 티은, 뭐. 쌍디귿의 표기는, 오에. 오에. 그 다음에 오에. 티읕 받침. 네, 맞아요. 근데 이거의 어원을 이제 요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네. 왜라는 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원을 찾으신 거죠. 항아님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남아있는 옛날 발음이라는 거예요. 요에 이가 붙은 발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유? 유.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입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이 유라는 게 이 지역에서 뭘 의미하냐면 늦게 퇴근해서 밖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가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반찬을 떠서 식지 않도록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덮어놓는 것. 맞아요. 그것을 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약간 불어 모음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발음이죠. 불어에 이렇게 생긴 거.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다르긴 하죠. 이런 말을 소개하면서 그거와 유사하게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뙤에 대한 것일 거다. 근데 뙤가 자라는 밭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원래 그 정확한 표기를 이 지역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이고 이게 꾸며주는 말이니까 아마도 사이시옷이 들어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언어학적인 추측을 거쳐서 이분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이름 고유한 그 이름 뙤가 자라는 맞아요. 띠죠. 띠풀이죠. 우리가 아는 그 띠풀. 그 띠풀이 자라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뙤밭 마을이라는 원래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살려서 어렵지만 어떻게든 고유어로 적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다. 그 플래카드에 있었던 말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강원도의 정겨운 말들과 그 풍습에 대한 소개와 뙤밭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를 추측해가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실 때 항아님이 지두름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 같이 연결돼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신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저 마지막에 이 플래카드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 보고 저 약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뭐 어서 오우야 여기가 고향이잖소 뙤밭 마을 청년회 이게 원래 플래카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뙤밭 마을이라고 적어야 고향이잖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열심히 해왔듯이 한자어의 멋있는 동네 이름으로 바꿨다면 이런 플래카드, 이런 느낌을 주는 플래카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의 정감이 살아있는 표현이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이 실제 뙤 발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유튜브에 뙤밭 마을이 나오나 막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청년의 분들 분발하셔가지고 마을 뭐 이렇게 마을 잔치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강릉 청취자님이 계신다면 음성으로 녹음 좀 해서 댓글로 남겨주십사.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1부에서 기억에 남았던 게 두만강 작은 매화의 노래라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작가가 1990년대의 후반에 이제 두만강 근처로 조사를 하러 가는 길에 평안도 여자분이 이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연변으로 여행 가십니까? 거짓말 마시라요. 선생질하는 분들 아닌가요? 어디로 공작하러 가는 본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억양 엉망진창인데 너무 전 잘못했다. 오늘 참 읽어드리기 민망한 날이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분들이 들으시면 진짜 웃기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조사하러 가신 그 두 분이 겁에 질리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공작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간첩들이 벌이는 어떤 행동으로만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질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하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쵸. 질이. 이거를 들으시고 굉장히 감시하거나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남북관계가 예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를 간첩으로 보거나 이런 걸까 봐 겁이 나셨던 건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뭔가 하는 일들은 다
공작이고 질이 들어가도 전혀 폄하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 연변 쪽에서 사용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려고 건넨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기억에 남냐면 대학교 때 제가 되게 예뻐하는 후배 하나가 제가 선의를 베풀면 그 친구가 부산 친구였는데 언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서운하고 민망한 거예요. 됐어요. 약간 내가 과했나? 뭔가 얘가 민망했나? 막 이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 말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괜찮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늦게 알았거든요. 44쪽에 보면 이런 방언의 조사는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거는 다름을 전제로 한다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다름을 전제하고 있는 태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그걸 전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기준대로 그걸 판단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를 많이 풍부하게 아는 것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또 혹은 차이를 이해하거나 좀 그 차이를 좁히거나 그 마음의 차이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에요. 저희 이제 그 다음 2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부는 방언으로 쓰는 사회학, 방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 한두 개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 부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기도쯤 가도 나는 서울말인데 서울말은 네. 사투리는 뭐 저기 어디만큼 가야지 거기 사람들은 진짜 사투리를 쓰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서울말을 써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 가까운 분들은. 또 그 지역에 가면 충북 어딘가에 가면 여기까지 우리는 다 서울말 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저기 얼마큼 가야 뭐 사투리를 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심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아주 많이 멀리 떨어지면 경상도쯤 가면 이제는 서울말과 완전히 구별되는 자기들의 말에 대한 일종의 뭐 부심이랄까 자부심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얘기를. 그쵸. 오히려 서울말을 쓰면 약해 보이고, 기집애나 쓰는 말이야.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네. 가령 그러니까 중심부 문화가 있을 때 그 약간 이제 뭐랄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부 문화가 갖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조선 시대에 이제 사대부들이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중인층이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중인들 중에서 좀 상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직업적으로도 네, 벼슬도 조금 더 중요한 직을 가지고 있고 뭐 재산으로든 집안으로든 조금 더 위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한문학 활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대부보다 양반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더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는 그 양반에 더 가까운 모습. 그러니까 실제 양반들, 실제 사대부들은 아주 막 박지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글 쓰고 뭐 그러다가 잡혀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중인의 그 위쪽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그 정말 사대부연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래쪽으로 점점점 내려오잖아요. 그 구심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요 문필 활동이나 노래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사설시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래야. 뭐 이런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가. 재밌네요. 저는 말씀 네. 들으면서 그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사회상 19세기 미국 사회상을 보면은 이제 미국인데도 마치 진짜 찐 영국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맞아요. 이렇게 네. 상류층의 예의 범절을 중시하고 막 이렇게 나는 원래 본토 사람이야. 본토의 문화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걔네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거기에 계속 그런 중심의 헤게모니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느낌? 여기 2부가 이런 어떤 사회학적인 현상들을 이제 언어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재밌는 말이 것 가지고 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말뿐 아니라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 신기하고 재밌네요. 제가 즐기고 있는 어떤 문화적 취향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럼요. 어떤 원 문화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내 문화도 새로운 양식이야라고 하는 걸까? 그게 이제 중심부에 가까운지 멀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재밌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면 굉장히 그걸 티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일반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한 사람들은 그걸 되게 많이 티내고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말 그 학문 분야를 정말 깊게 파신 분들을 만나뵈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조금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의 얘기는 너무 막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게 너무 엄격한 거예요. 약간 뭐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더 중심에 집착하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네.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방언으로 쓰는 사회학에서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 뭐여의 행간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 재밌었어요. 제가 직장이 충청도 쪽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충청도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너무 그 중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던 몇몇 분들이 떠오르고 정겹기도 하고 그 마음이 막 그 어떤 장면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머여의 행간은 제목부터가 머여 사이에 물결 표시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쯤 있어요. 머여라고 하시는 말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의 뜻들. 그래서 이제 이 충청도의 화법을 접는 화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아직 모르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시댁이 충청도고 친정이 경상도인데 저는 별 생각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본인의 엄마랑 얘기를 해도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자기가 뭘 해드린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걸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장모님은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하니까 가끔 상처가 되죠.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직설적이니까.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진짜 차이가 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약속이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충청도의 과수원에 외제차를 타고 어떤 아주머니가 수박 한 덩어리를 사러 오셨는데 과수원의 할아버지를 한마디로 열받게 만드시잖아요. 정말 작은 돈을 깎아가지고 맞아. 1,000원을 깎아달라고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기사까지 내려서 수박 한 덩이를 갖고 갔는데 1,000원을 깎아달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놓고 가라고 그냥 그럴 거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1,000원을 깎다가 그냥 못 갖고 돌아가는 여자를 보면서 여기 보면 이거 너무 웃겨요. 뭐요? 이거 한참 한 다음에 저 차 비싸지? 외제차라 시발유 많이 먹남? 지름값이 많이 올랐남? 지름값은 누가 증하는지 알아? 서울 가면 전화 한 통 늘 튀어? 지름값 좀 내리라 그랴. 저 아줌니 수박 좀 맘 놓고 사잡을게. 그러니까 본론이 맨 뒤에 너무 웃겨. 이걸 천천히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화도 안 내고. 화를 내지 않고 네. 그 옆 사람은 정말 포복절도예요.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묘한 느낌, 그러니까 그 웃음과 아니면 뭐 공격과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뭐 뭔가를 여쭤봤을 때 마음대로 해 이러시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진의가 무엇일까?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게 단순히 발음이나 억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화법이라고 맞아요. 표현 방식까지도 예. 표현한 어떤 우리 삶이 진짜 녹아있는 문화의 영역이구나라는 게 충청도의 언어 문화. 그리고 맞아요. 저는 그 네, 뒷부분에 전라도 유자로 찌개 너무 끓이시나 재밌죠. 너무 재밌죠. 유자청을 너무 많이 넣으시니까 유자로 찌개 끓이냐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쌀로 전부치냐고. 쌀로 전부치냐고. 쌀을 너무 이제 조금 더 밥을 안 쳐야 되는데 큰 냄비밖에 없으니까 조금 쌀을 넣고 밥을 하니까 쌀이 밑에 깔리니까 아들이 보면서 쌀로 전부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저 너무 재밌고 이런 맛을 되게 잘 살려서 인기를 끌었던 게 응답하라 아, 시리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희 방송보다는 그걸 들으시는 게 더 실감이 나요. 그 드라마를 보시는 게 저희 지금 너무 안 되는 그 지역방언 억양과 머릿속에서는 생생하게 이게 저도. 재생이 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저도 이거 책 읽을 때는 그 지역 방언을 정말 고스란히 머릿속에 재생을 하면서 맞아요. 네. 했는데 말로 하려니까 진짜 안 되네요. 그쵸. 되게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청취자분들께. 저는 지금 충청도 전라도 언어 문화 얘기하다 생각해보니까 경상도는 언어 문화라고 할 만한 표현 방식이 잘 안 없는 것 하잖아요. 같아요. 그냥 너무 없어요. 직설적이고 아니 그게 말이 문화죠. 많지가 않잖아요. 말이 많지 않고 네. 됐다. 됐다. 하고 끝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그냥 치아라. 치아라. 근데 그게 또 조금 이제 다른 점은 그게 정말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끝이 없다고 해야 되나? 충청도는 여기도 쓰시지만 작가분도 충청도시고 약간의 그 뒤끝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선물에 대해서 안 받는다라고 하시면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근데 정말 치아라 됐다 하면 약간 진짜 된 거인 맞다. 경우들이 더 진짜 된 많았던 거죠. 이건 네. 경험이긴 하죠. 개인적 경험인데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서로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남편이 저희 할머니 댁은 거제인데 거제에 이제 같이 놀러를 가는데 큰아버지가 고기 생선을 잡으시거든요. 조카 사위가 왔으니까 이제 생선 잡은 거 문어랑 갖다 주는데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던져버렸어. 그래서 남편이 왜 큰아버지는 화를 내시는 거야?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3부로 넘어갈게요. 3부의 제목은 변방의 말들을 위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계층의 말들이라든지 지역의 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으로 구어 재생이 안 되는 그런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면서도 낯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통일 이후의 언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 못 해봤는데 진짜 여기서 얼룩말과 줄말의 일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얼룩말이라고 하는 것을 줄말이라고 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줄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보다는 줄이니까. 네, 그쵸. 얼룩이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 말이라고 해서 다 도외시 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새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언어가 사실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일한다고 그럴 때 그런 논쟁이 만약에 정말 저희가 어느 순간 통일이 되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의 통일, 그게 이제 힘싸움과 힘겨루기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이념 간에 그럴 텐데 또 한편으로는 언어에 그런 게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어렵겠다. 네, 전문가에게 맡길까요? 우리는 아마 이제 그쪽 영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3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전부 다 이렇게 방언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어원들을 여러 가지 방언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방언에 나타나는 어떤 말들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언어적인 어원의 문제를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번 나오는데 이 또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작가분께서 사람들이 국어 연구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맞춤법을 비롯한 각종 어문규범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자꾸 바꾸냐, 이렇게 하는 이제 볼멘 질문들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결정적 변화는 한 번 정도밖에 없었고, 그게 복잡한 거는 국어 연구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네, 우리의 국어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현상이 그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어원에 대한 건데, 저도 이런 어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원 이야기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원에 대해서 풀이한 많은 것들이 추측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또 다르게 풀이하는 경우가 있고, 한자어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글의 어떤 어형의 변형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원 찾기가 아무리 재밌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접하고 이럴 때 융통성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해서 한번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에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았는데 이게 한 부분을 끊기가 좀 어려웠어요. 샴을 푸는 법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되게 신성시하고 의지했던 샘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샘물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바닥까지 펐다가 1년간 물이 안 고여서 그냥 고생한 그 이야기를 앞에서 길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여자 제자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엮어서 했는데, 그 여자 제자가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바칠 것만 같았던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공부 모임에 나오는 그 대목이 쭉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고향 근처에 진골이라고 있었어. 매봉제 날개죽지 부근에 그 마을 사람들은 샘 하나에 의지해 살았어. 그런데 그 샘에는 흰뱀 또는 금잉어가 산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어. 고향을 떠난 후 완전히 잊고 있던 얘기가 생각나 길게 늘어놓는다. 그런데 얘기가 끝나도 반응이 없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란 표정이다.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입을 뗀다. 샘은 바닥까지 푸는 게 아니야.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사람도 바닥까지 푸는 게 아니죠. 네, 너무 좋았던 부분이에요. 저도. 청춘의 한 페이지.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이 아니고 어떤 일, 직업이든 뭐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정을 쏟을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바닥까지 자기 자신을 푸는 건 아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두 군데인데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8페이지에 새 여인의 향기라고 해가지고 먼저 읽어드릴게요.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닌 뜻임을 깨우쳐준 나씨 할머니.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야 함을 알려주신 운산댁.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일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던 진씨 아매. 내가 그동안 숱한 방언조사에서 얻은 가장 큰 만남이자 배움이다. 조사하는데도 철이 들어 말의 참뜻까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내게도 있다면, 만나뵐 모든 분이 언어의 보고이니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함을 알게 됐다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연구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순전히 이 새 여인의 향기 덕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민들레를 나타내는 그 방언들이 76가지의 말이 있대요. 그래서 방언 자료집을 뒤져보면 이렇게 많은 방언형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많은 방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멨들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 세상 말이 됐다. 풀꽃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가고 그 이름도 줄어든다. 떠나가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도 떠나간다. 아무에게도 그 말을 남기지 않았다면 떠나가면서 그 말의 생명까지 거두어가는 셈이다.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에게는 이 두 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몇몇 소리들은 귀를 뚫고 가슴을 울린다. 소리에 담긴 내용이 그들의 치열한 삶에 대한 것이라면 머리에 또렷이 새겨진다. 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그 말을 사람 사는 이야기로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부분들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렇듯 무사사의 지속 가능성은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소통과 애정, 다정함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